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 선전으로 지난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 56조 600억 원, 영업이익 8조 8,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8.5% 늘었고 영업이익도 89.4% 증가했습니다. 연간 기준 작년 전체 매출은 201조 1,000억 원, 영업이익은 29조 500억 원을 나타내 사상 처음 매출 200조 원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은 예상에 못 미치는 회계연도 1분기 매출액과 아이폰 판매량을 발표해 주가가 12% 이상 폭락했습니다. 오전 중에는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애플 종가인 450.47달러는 11개월째 가장 낮은 수치로 최소 13개 증권사가 애플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내렸습니다. 기아차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1조 2천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4천억 원 수준에 그쳐 예상치를 밑돌았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볼 때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원화 강세 영향이 가장 컸으며 3분기 노조 파업으로 인한 재고 부족에 작년 10월 한 달 동안 광주 2공장까지 증축 공세에 들어가며 공급이 부족했던 것도 실적 악화에 한몫을 했습니다. 미국 노동부 지난 19일까지 일주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3만 건으로 직전주 대비 5천 건이나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35만 5천 건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지난 2008년 1월 이후 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특히 2주 연속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내려가 미국 고용 개선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이제 미국과의 커플링은 포기해야 되겠네요.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코스피는 1930선, 40선. 이틀 전 1980에서 60에서 오늘은 30, 40까지 3일 연속 내리밀리며 하루 평균 20포인트 이상씩 밀렸다라고 보셔야겠는데요. 이미 엊그제 1980에서 막판에 밀리며 끝날 때 징조가 조금 보였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은 선물을 오늘까지 포함해 10,000계약 넘게 던진 모습인데 오늘 11시, 그러니까 개장한 지 2시간 만에 이미 외국인들은 현선물을 2,000계약, 2천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매도세가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우리 시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전차 군단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이 세 가지 종목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940.76이고요. 전일 대비 오늘 하루 동안만 23포인트가 빠지고 있습니다. 1%지만 3일 연속 주가로 보면은 흑산병이죠. 굉장히 좋지 않은 징조인데 현재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규모는 4천억 원이 넘고요. 선물 쪽은 약간 그래도 피크 쳤을 때보다는 매도 규모가 약간 줄어서 3,300계약 정도 됩니다. 현대차는 20만 원 지금 겨우 지키고 있고 기아차는 5만 원 깨졌고요. 삼성전자도 2.5% 낙폭 보여주면서 삼성전자 낙폭도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쪽으로 가볼까요? 오늘 외국인 기관 역시 양매도 걸려 있고요. 형님이 불안불안할 때 코스닥도 같이 3일 연속 밀리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504.09. 유일하게 사는 건 개인이네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엔저 현상이 또 보여졌다고 하죠. 달러엔이 90엔대 들어가면서 일본 니케이는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 원달러 환율은 왜 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상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떠나기 때문이겠죠. 1,074원 20전 원달러 환율은 벌써 사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사흘째 오르고 있는 건 외국인들이 사흘 연속 크게 뺐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네, 많이들 걱정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나 하실 텐데요. 잠시 후부터 저희가 왜 빠지는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해법까지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장 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보시죠.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원인과 전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장기 관점에서 매수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지 두 가지 모두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슈 진단 함께하는 금요일입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님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어닝이 이제는 쇼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는 중소형제 실적 발표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어닝 시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장중 1930까지 밀린 코스피입니다. 하지만 1910선까지 추가 하락을 열어둬야 하는 것일까요? 시장 분석을 통한 포트 전략 짜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모시고 승부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단기 고점을 이미 찍었고 하락 추세에 접어든 것일까요? 하락장에 걸맞는 적정 주식 비중 알려드리고 코스닥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차가 밀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데 올라올 수가 없겠죠. 여의도는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대신증권의 최지식 팀장님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 시즌에 외국인들이 딱 팔기 좋은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 오늘 정말 많이 파네요. 네,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물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측면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부 금융업종이라든지 전기가스, 의약품업종이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지만 주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3대차 이런 부분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지금 시장 하락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이렇게 현물을 2천억 넘게 판 적은 간간히 있었지만 이렇게 4천억 넘게 현물만 순매도한 적은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의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지금 3일 연속 아주 빠르게 밀리고 있는데 실적 그리고 수급, 환율 이 문제가 여전히 안 풀리고 있기 때문인가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주요 글로벌 증시 대비 상당히 상대적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고라든지 엔저 영향이 기업실적 하향 조정 가능성을 많이 키우고 있고요. 또 당초보다 이제 선진국의 재정 협상이 좀 지연이 되면서 상반기 전체적으로 약하게 글로벌 경기 회복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뱅가드 물량이 좀 있었고요.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 이익을 고려해서 아마 비중 축소할 요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고라든지 수출 비중이 크고 또 중시 수급 문제 여러 요인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더 많이 비중 축소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전반적으로 또 그런 모습이 좀 더 다른 모양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건가요? 연말까지 만약에 나는 좀 길게 주식 투자 내지는 자산을 운용하고 싶다라시는 분들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도 보일 만한 굉장히 싼 주식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느낌인데요. 예, 일단 국내 증시의 상대적 약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생각이 들고요. 앞서 얘기했던 원고 문제, 수출 비중이 이런 큰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 실적 하향 조정 가능성, 또 뱅가드 문제 여러 요인으로 상대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당장 뱅가드 물량을 받아줄 정도로 글로벌 모멘텀이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연말까지 본다라면 좀 주식 관련 펀드에서 저가 매수도 고려를 해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중국이 경착륙 우려였었지만 올해는 중국이 경제 회복이 더 가속화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많이 했는데 그러한 효과가 이제 좀 하반기로 갈수록 가시화될 거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뱅가드 이슈라든지 외국인들이 현물 수급 매도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 빠지게 되면 국내 연기금의 추가 매수와 또 수신으로의 이제 저가 매수 스마트 머니를 하죠. 그런 부분들이 유입되어서 좀 더 이제 연말을 본다라면 주식 펀드를 1, 2월 달에 좀 변동이 커질 때 매수도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오늘 이상하게도 연기금은 안 사는데 투신권에서 1930, 40 라인에서 매수가 잡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번 한 주 이렇게 되면 코스피는 또 한 2% 정도 밀리게 되는 셈인데 다음 주에 어떻게 해외발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올 기미가 좀 있을까? 다음 주 좀 체크해야 될 그런 일정이나 변수 있으면 미리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이제 통화 관련 일정이 있는데요. 일단 네. 금통위의 이제 의사록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FMC 회의가 있고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난 11일 날 기준금리 인하 관련 논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의사록을 통해서 향후 이제 금리 인하 추가 방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올해 경제 전망이 이제 3% 이하가 4%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기준금리 인하 부분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겠고요. FMCA에서는 최근에 5월 중순까지 임시 부채 한도 상향 진행을 했었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뭐 두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에서는 전통이 의사록에서 지금리 인하 가능성이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이제 저가 매수 부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요. 다음 주에 있을 변수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 장기 관점에서 좀 사볼까 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더 기다렸다가 하락세가 완전히 진정되는 거 보고 그럴 때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뭐 시장 자체가 뭐 이렇게 아직 특별한 모멘텀이 아직 없는 상태에 있고요. 아직 네. 취약한 수급이 전개되고 있어서 뭐 여유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3주 연속 정도 하락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뭐 기술적 반등 시점도 있긴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 좀 올릴 만한 뭐 강한 뭐 펀더멘탈 모멘텀은 약하기 때문에 철저히 뭐 여유를 가진 뭐 접근 그리고 뭐 1분기 실적까지 상당히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실적이 좀 기대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으로 좀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단하지만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변수 무엇보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대한해운이 사실 M&A 물건으로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 진행이 좀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자본금 잠식 사유로 인해서 일단 조금 전 1시 55분을 기해서 매매 거래가 정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상패 기준 해소가 되어야 어떻게 좀 될 텐데요. 지금은 대한해운 정지가 이제 매매가 안 된다라는 거 다시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영진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죠. 네, SPM의 김영진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하실지 진짜 궁금한데 어닝 시즌이 별로 이렇게 소득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쇼크를 준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총 비중이 전차 위주로 돌아가니까 이제 뭐 디커플링은 당연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차주들이 다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애플 같은 경우도 같이 몰락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락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그 애플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쪽은 커플링이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시장이 좀 먼저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애플 같은 경우 어제 12%참 놀라운 하락인데 거의 1년 전 주가를 회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까지 상승 추세가 지속된 이후에 불과 한 두세 달 사이에 거의 한 9달 오른 주가를 다 빼버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간에서는 뭐 사실 이런 걸 근거로 놓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었던 그때 주가가 377달러인데요. 그때까지 그 주가까지 또 내려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분위기가 참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경쟁업체 주가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동반 하락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쪽에서 혁신의 몰락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마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성장률이나 성장성의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뭔가 좀 어떤 코멘트, 문제가 해결되는 성장성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그런 코멘트가 나올 것인가 좀 관심이 있었는데 좀 코멘트들이 좀 평범했죠. 오히려 이제 방어적인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현재의 분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향후에도 이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디커플링으로 이어지는 그런 주가 흐름, 독자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같이 헤매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의 약세는 오히려 해외 시장이 만약에 약세로 돌아설 경우에 더 약세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 디커플링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만 반등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무리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 시즌에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환율의 이제 부정적인 흐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영향이 미치면서 좀 실적이 좀 실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정작 이렇게 수치가 구체화되니까 이제부터는 좀 실망이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아마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10월부터 나타났었던 그 미국 시장의 점유율 문제, 이 점이 결코 쉽게 넘어갈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나 뭐 자동차나 이러한 모습들 향후를 논할 때 과연 향후는 괜찮아지는가, 이거에서 사실 어느 정도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더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실적 시즌에 올해 4분기까지, 작년 4분기죠. 올해 발표되는 작년 4분기 실적이까지는 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투자자분들이 다 알고 있었고 시장이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년 1분기, 올해 1분기까지도 이제 좀 악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 실적 시즌 중반에 들어서면서 향후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놓고 봤을 때 올해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까지도 또 이러한 악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시장에 상당히 좀 부담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디커플링으로 여겼었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이 정책의 한계였었는데, 이 경기 사이클을 부양시키는 데 있어서 해외 쪽에서 날라오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그것이죠. 결국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우리 시장의 또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정작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서 만든 그런 어떤 정책적인 효과, 중국이나 미국에서 만들었던 효과가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미쳤었던 그런 강했었던 모멘텀이 그 2010년 이후, 이제 특히나 2012년 이후부터는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성장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공백 상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아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던 그런 어떤 신정부 출범일까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간 상황에서는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까지의 한 포인트를 좀 잡아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가지고 또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뭐 수급 얘기도 좀 궁금하고요. 그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지난주 이 시간 딱 일주일 전에 만약에 박스권 하단으로 보셨던 1970을 못 지키면은 곧바로 이제 하락 쪽으로 봐야 된다. 1910선 내지 30선까지 열어둬야 된다 하셨는데, 그 열어두는 1930까지는 오늘 일단 조금 찍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지금 수급이 상당히 불안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월 3일 날 찍었었던 그 2042포인트 고점, 여기를 머리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전까지의 상승폭만큼이 또 하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치가 1차적으로는 1970포인트대,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1960포인트에서 70포인트 정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2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1910에서 30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우리가 이평선을 놓고 보면은 모든 지지선들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지지선을 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일목균형표를 굳이 이제 또 대입시켜서 지지선을 찾아본다면은 이 구름대 하단이 지나가고 있는 그 선이 1930포인트 초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반등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오늘 장중 저점이 1934포인트였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부터 지금 반등이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패턴을 또 형성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2000포인트를 확 올라서 버리면은 이런 패턴을 완전히 깨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1930포인트가 왔기 때문에 이제 이 패턴을 거의 완전히 완성을 시키느냐, 중간에 다른 모멘텀이 나타나서 어떻게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가, 이것만이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특히나 이제 1910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지난해에 2012년 11월 달에 1850포인트에서 1910포인트 사이를 급등락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193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면은 아마도 이때처럼 급등락이 또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 이 1870에서 1910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30포인트마저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1910포인트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910포인트는요. 결국 1910포인트를 얘기한다 이 말씀은 1900포인트를 전후해가지고 1910포인트가 중심이 돼서 그것을 전후로 해서 플러스 한 1, 20포인트가 움직이는 그런 급등락 패턴이 또 나타날 수 있다. 결국 1930포인트는 지켜줘야 되고 그 이후의 하락에서는 우리가 좀 전략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현재는 어떤 전략을 좀 취하면 좋을지 일단 수급 얘기 이제는 좀 들어야겠는데 외국인들이 요 3일 급하게 빠진 동안 선물 쪽에서 만 계약 정도 이상 오늘까지 정리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옵션 만기 이전에 이렇게 물량 정리해주면 좀 어떤 측면에서 고맙기도 한데 외국인들이 이제 1,060원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이래저래 뭐 환차익 측면에서라도 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현물만이 빼는 거를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김영진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지금 뭐 1,070원까지 올라가는 환율상 이런 점이 뭐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으면 하는데 참 불행하게도 이 엔달러 쪽이 더 많이 이 절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달러가 좀 저렇게 좀 절하되는 그런 게 또 시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엔화 추세가 계속 저런 모습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좀 이렇게 절하된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의 추이가 엔화 같은 경우는 절하되더라도 우리는 다시 절상될 확률이 크다라는 그 점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단순히 수급만으로 떠나가지고 펀더멘털적 요인에 있어서도 좀 불안 요인은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 이쪽이 어떤 선순환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수급 쪽에서 어떤 그 긍정적인 모멘텀을 국내외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수급 같은 경우도 이 대형주를 좀 방어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텐데 이 낙폭 과대 순환 반등만 이끌고 있죠. 실제로 놓고 보면 작년 말부터 소재 산업재나 최근에 이 금융주까지도 놓고 보면은 일목상통한 얘기가 뭐냐면 낙폭 과대란 말입니다. 결국 이쪽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대형주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도 없고 돈도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국내 수급 쪽을 놓고 본다면은 답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어떤 파생 선순환이 나타나야 되느냐 이 점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좀 많이 한꺼번에 좀 털려 나온 다음에 그것이 바닥을 형성하는 시점에서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파생 쪽에서의 선순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한 셀링 클라이맥스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이 점 역시 마찬가지로 좀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베이시스 같은 경우가 지금 외국인 선물 매도 누적 계약수가 24,000 계약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론가를 넘나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익거래 쪽에서 좀 오래된 물량들이 털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순차익 잔고가 6조 3천억에서 한 단기적으로 한 1조 5천억 정도 풀려 나왔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유출입되는 규모 정도가 풀려 나왔지 예전부터 쌓여있던 그런 규모의 매도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매도만 두들겨 맞고 시장이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로 들어올 만한 그런 매수 주체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외국인 쪽 선물 매도로 인해서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셀링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이후에 다시 이 외국인 선물이 환매되면서 베이시스가 살아나면서 이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선순환이 나타나면은 긍정적일 텐데 지금 그러한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수급적인 전환이 나타나려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베이시스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겠는데 결국 그러한 상황이나 아까 말씀드린 1910포인트나 이 둘 중에 하나의 경우가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 결국 어떠한 정황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지수냐 아니면 정황에 따라서 매수 포인트가 잡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그 어느 경우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베이시스도 괜찮았고 해외 환경 요인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 파생 상품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리스크 관리를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현물만 주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도를 전략을 꾸려나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해외 시장이 다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만 디커플링이고 이것이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수급적으로 한 번 정도의 반전 포인트를 포착을 해서 그때의 매수로 좀 이제부터는 전략을 좀 제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남아있는 어떤 셀링 클라이맥스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한 구정전후를 목표로 하고 지수를 목표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910포인트나 아니면 분위기상으로 선물 매도 누적 계약수의 부담으로 인한 베이시스 악화하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시기를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직 좀 기다려야 되고 아직도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현금 비중 정도를 그러니까 소위 쏠 준비를 하는 것 정도로 전략을 세워야겠네요. 네, 포트폴리오 전략 꾸려나간다면은 지난주에 이제 조금 이렇게 좀 현금을 늘렸는데 네네. 이번 주에 그 현금을 투입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을 하고 단순히 수치상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한다면 이 1930포인트, 뭐 1910포인트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상황이 또 실적 시즌에 실적이 발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별 흐름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금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순차적으로 현금화를 해서 좀 현금을 좀 더 늘려보자. 한 40%까지 늘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에 좀 줄여놨었던 IT나 화학산업체 그대로 유지하고 15%씩이요. 신고가 개별 재료 같은 경우를 한 20%까지로 줄인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수 구간별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수대지만 이 실적 발표 때마다 지금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매물이 나오고 실적이 안 좋아버리면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기간에 맞춰서 현금화를 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자. 그리고 지수가 좀 안 좋아도 개별 종목 흐름은 좋다. 이렇게 방심할 때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현금화를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좀 높여서 한 40%까지 높이자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를 하는 그런 기회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 지수대가 절대 지수대가 아니라 시장 흐름과 분위기 또 아까 말씀드린 파생상품 쪽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 가서 비중 확대를 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적 시즌에 맞춰서 일단 현금화,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에 주력하자라는 답 주셨습니다. LG생활건강의 급락 이후 아직까지도 빠지는 거 보니까 역시 그러하네요. 지금까지 SPM의 김용진 대표님과 함께했는데요. 포트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요 우리 동양증권의 권용문 차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뭐 똑같아요. 1940 정도. 아이고 삼성전자가 지금 3%대 마이너스 급락세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용문 차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사실은 앞서서 실적 우려가며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시장에 대한 그래도 코멘트 하나 주시고 IPO 얘기해보죠. 오늘 너무 많이 사실은 빠져서요. 네, 그동안 우려했었던 수급적인 부분이죠. 뱅가드 물량 출회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이러한 수급적인 변수로 인해서 하락하는 부분이 과연 추세적인 상승세를 돌려놓을 것인가? 아니면은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판단해도 좋은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저는 또 나름대로 이제 권영문 차장님을 기다렸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너무 주춤주춤하다가는 매수를 못할 수가 있다. 예, 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또 더 빠지니까. 네, 그래서 요 근래 이번 주 말 들어서 수급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제 하락하는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헷갈리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해외 증시와는 좀 동떨어진 흐름들이 우리 시장에 최근 들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응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이러한 뱅가드 수급 이슈로 인한 하락이 결국에는 매수의 기회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수급 이슈로 빠지는 부분이라는 것
세서 결국에는 이 수급이라는 게 인덱스 펀드 물량 추례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인덱스 펀드의 물량 추례라면은 그 물량 추례가 정해져 있을 것이고 네. 그 부분이 일단락이 된다라면은 수급적인 이슈로 빠지는 부분들은 영향을 다할 것이다라는 끝이 보이는 그런 수급이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 들어서의 어떤 뭐 미국 쪽의 어떤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유럽 쪽의 재정 리스크 부분들이 네.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감하는 그런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이 빠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것이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돌려놓을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러한 수급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제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인 자동차주 그리고 뭐 IT주들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뭐 최근에 미국 애플 실적 발표 이후에 또 IT주들이 상당히 그 힘을 못 쓰고 있죠. 특히나 뭐 애플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뭐 LG 디플 비롯해서 LG 쪽 그 예하 애플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부품 업체들까지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더 임팩트 있게 하락이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뱅가드 이슈로 인한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일단락이 된다라면 결국에는 다시 지나보면은 이게 매수의 기회였지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세로 돌려놓을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지금 정도의 매수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IPO 얘기를 좀 해보죠. 언제나 조금 중요한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의 어떤 상장을 앞두고 특별히 또 소개와 어떤 그 매매 특별히 이제 새로운 신규주를 매매하는 특별한 또 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다음 주에 새롭게 상장하는 종목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화요일 날 셋톱박스 업체인 포티스의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혈당 측정기 및 스트립 업체인 아이센스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포티스와 아이센스 이렇게 이제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좀 괜찮은 쪽 하나는 통신 장비, 방송 장비 쪽이고 한쪽은 요즘에 뭐 소위 좀 뜨는 약간 뭐 헬스케어, 바이오, 의료기기 뭐 이쪽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이센스라는 종목이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혈당 측정기와 그리고 혈당 스트립, ODM 하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그 혈당 측정기라든지 스트립 하는 그런 업체들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케어 센서를 비롯해서 여타의 자기네 회사의 브랜드를 단 제품들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3분기 기준 작년이죠. 작년 3분기 기준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네. 혈당 스트립이 약 85%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혈당 스트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혈당 측정기에서 9.7%, 약 10% 정도의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이제 전해질 카트리지 2.6%, 전해질 분석기 2%, 기타 뭐 0.8% 정도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 회사는 혈당 측정기와 특히나 혈당 스트립 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 사업 구조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혈당 스트립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이어지는 소모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사기를 쓰더라도요. 네. 복사기 외에 뭐 소모품들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트리지를 비롯해서요. 네.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쓰더라도 사진기 자체는 가격이 비싸지 않지만은 필름 자체가 굉장히 비싸 비싸죠. 고가로 예.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소모품이 되어서 지속적인 수익원이 되는 그런 네.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예, 동사의 혈당 스트립은 타사 측정기에 넣었을 때 혈당 수치 결과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네. 기술로 보여지는데요. 예,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일단은 아이센스가 만드는 혈당 스트립을 다른 회사의 혈당 측정기에다가 넣게 되면은 혈당
결과가 수치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거죠. 네, 계속 자기의 상품에만 계속 넣어야. 그렇죠. 예. 그렇지만 타사의 혈당 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 혈당 측정기에 넣었을 때의 결과가 잘못된 수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당뇨병 환자인 이 제품을 쓰는 환자가 결국에는 잘못된 수치를 보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그런 기술력이 여기에서 돋보인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라고 살펴보면은 같은 지역 내에 글로벌 혈당 기기 업체들의 복수로 혈당 측정기를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기술적인 핵심 경쟁력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성장 요인이라는 거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개의 다국적 혈당 측정기 업체에다가 스트립을 납품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성장 동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장사를 굉장히 잘했겠네요.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 예상 매출 이제 뭐 시간은 이제 작년이 지났지만은 이제 결산 마감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매출이 예상으로 한 66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93억, 순이익 81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송도 공장을 작년에 이제 짓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 캐파가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올해 매출은 30% 늘어난 860억에 영업이익 155억, 그리고 순이익 1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작년 송도 공장을 지으면서 작년에 일시적으로 약간 떨어졌는데 이 부분이 회복이 되면서 재작년 수준으로 이익률도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공모가 19,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PER 13.4배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서요. 그리고 기관 수요 예측 때 반응이 상당히 핫했었는데요. 약 4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고요.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입니다. 그리고 상장 후에 유통 가능 물량이 59%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일본의 아크레이사가 10.5% 지분 투자하는 부분이 유통 물량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실제 유통 가능 물량은 48.5%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이러한 아크레이 지분 투자로 인해서 작년에 송도 공장을 완공을 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혈당 스트림 전량 아크레이로 매출이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가이던스 부분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공모가가 밴드 상단인 19,000원으로 확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다음 주죠. 30일 날 이 같은 아이센스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아주 가격적인 설명 또 대응법 알려주시죠. 오늘 저희 포트에서도 이 가격 이하라면은 다음 주에 한번 편입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가격 기준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26,000원 이하에서 상장 당일날에 장중에 그 가격을 보여준다라면 시초가도 좋고요. 그 이하에서 보여준다라면은 편입하시면은 좀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향유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이센스 26,000원 이하면 한번 담아보겠다. 그럼 자동으로 저희가 막 담아도 돼요? 26,000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포트폴리오 잠깐 보면서 오늘 손절가 부근에 있는 종목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자, 기존에 있었던 우리 동양증권 권영문 차장님의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권영문 차장님은 참 괜찮은 종목을 미리 추천을 해주세요. DPC라는 종목 요즘에 회자되고 있지만 이미 9월 말에 얘기를 하셨었죠. 현재 수익은 한 30% 가까이 되는데 비중은 LG 상사가 가장 컸었습니다. 자, 수익률이 요 이제 비중이 좀 컸었던 LG 상사가 가장 최근에 편입됐는데 약간 손절가 쪽에 있어서 결국 매도 사인 내시는 것 같습니다. 뭐 수익률 1등 DPC하고 그 다음 2등인 성은캅셀은 지금 지난주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이라 LG 상사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들어보죠. LG 상사 실적 쇼크로 인해서 이번 주에 급락하는 형태를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뭐 하락하기는 했지만은 향후에도 좀 더 추가적인 하락에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포트에서 재배했습니다. 손절가 하회로
인해서 포트에서 제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엔젤 3사는 원래 44,000원 정도 손절 잡아주셨는데 그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DPC, 성카프셀, STX 조선해양에 만약에 다음 주 30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아이센스라는 종목이 26,000원 밑에 가격을 보여준다면 다음 주에는 그 종목이 편입된 채로 권영문 차장님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종목만 매도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포트가 바뀌게 될 텐데요. 완성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권영문 차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이센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 5천억 가까이 매도할 모양입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현물만 순매도 규모가 4,900억 이상 잡히고 있는 2시 40분인데요. 오늘 특별히 시장이 좀 걱정이 돼서요. 우리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연결해서 승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와, 결국 이렇게 됐네요. 단기 고점과 코스닥 단기 고점까지 제가 얘기를 직접 들었었는데, 물론 이 시간 통해서는 아니지만 정확히 결국 2040선, 코스닥도 517선이 단기 고점이 돼버렸네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락 추세로 완전 들어가는 겁니까? 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벌써 코스피에서 이제 4,900억 매도했다고요. 네. 6월 25일 이후로 4,000억 이상 매도가 오늘 처음입니다. 정확하게 예. 7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4,000억 이상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이 무려 7개월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인 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기준선인 1975선이 이탈했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꾸준히 제가 그 말씀드렸었죠. 2000선을 중심으로 위쪽으로 25, 아래쪽으로 25 해서 만약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추세를 인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나는 하락을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절대 기준선이 이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기적인 게 더 중요한 건데 본격적인 하락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자, 제가 수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트로 말을 안 하고 수급으로 말한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수급으로 말씀드릴게요. 1월 25일 오후 1시 현재입니다. 현재가 2시가 넘었지만 어쨌든 1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일단 선물은 제가 그랬잖아요. 코스피와 옵션의 중간이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어떻게 되느냐. 벌써 선물을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이 일단 16,000계약의 순 매수입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이 23,000계약 순 매도예요. 누가 보더라도 외국인이 하방에 배팅하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월 9일부터 1월 25일까지 코스피 매매 동향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개인은 1조 4천억, 그다음에 외국인은 역시 1조 4천억 각각 매수와 매도였고요. 프로그램은 이제 9천억 이제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에서 언젠가 폭탄이 터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언젠가 폭탄이 터지면 외국인이 매수해도 지수가 올라가기 힘들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에서 일단은 예정대로 이제 매도가 나와버리니까 거기다가 외국인까지 매도 나오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상심할 겁니다. 해외 증시에 비해서 너무 약하니까 상심하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저는 수급을 계산해서 말씀드린 거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절대 기준선인 1975가 깨졌다.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제 해외 증시가 가고 우리가 그 대비 너무 못 갔으니까 언젠가 갈 거야, 이렇게 밀렸으니 오히려 격차가 좁혀지기보다 더 벌어졌으니 이제는 뭐 커플링 이런 기대감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되는지요? 또 코스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디커플링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그 금요일에 종목 상담 119 출연해서 그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이제는 그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다 따로 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철저하게 따로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원인은 뭐냐? 역시 첫 번째가 수급악합니다.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독주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 가지 업종이 동시에 올라갔으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삼성전자 하나로 올렸기 때문에 하나만 내려가면 이제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외 증시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최근에 이제 금요일마다 출연하면서 해외 증시에는 거의 차트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저는 우리나라 수급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 투자의 기본이 뭐냐? 수급이에요. 차트가 아닙니다. 차트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지나 후행성, 해설일 뿐이지 분석이나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철저하게 수급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랬잖아요. 1925 넘어가거나 2025 넘어가거나 1975 깨면 추세에 순응하자.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이다 했는데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아마도 디커플링이 될 것이다 얘기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았는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더 빠지면 수출 기업이 안 좋죠. 올라가니까 또 외국인들이 매도 압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점이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수급 삼성전자 이제 해외 증시는 별로 볼 필요가 없고 오히려 환율 쪽만 딜레마가 있긴 하지만 좀 챙겨볼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아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1975를 깼으니까 안 좋다. 중기는 원래 얘기하셨지만 안 좋게 보셨죠. 그러면은 적정한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가 맞습니까? 예, 사실 그 주식 비중 얘기하면서요. 이게 오늘 금요일 방송에 이제 준비하려고 해놨다가 네. 갑자기 너무 많이 빠지는 바람에 이제 이걸 그대로 대입해드리는데요. 네. 1975선이 넘어갔을 때만 25에서 50 정도 해주시고요. 1975 미만에서 0에서 25, 1950 미만, 그러니까 지금이 되는 거죠. 이건 0%나 당일 매매, 그러니까 하루에 매수와 매도를 마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는 계속 현금으로 지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이제 그 바로 제가 계속해서 좀 경고해드렸던 세 종목이 있었잖아요. 네. 기아차, SM, 안랩인데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간단합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 제가 11월 30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다 던져라.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없는 사람은 절대 거들떠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거 계속 보지 마세요. 그다음에 SM입니다. SM 같은 경우 역시 11월 말일에 뭐라 그랬냐면 단기 매매는 좋다. 다만 중기 매매 하지 말라 그랬고요. 네. 안랩 같은 경우에는 매도할 사람들은 웬만하면 해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지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종목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고 여기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기아차, SM, 안랩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코스피 잠깐 보겠습니다. 어쨌든 1950선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1950이 넘어가면 약간이라도 배팅을 해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절대 관망해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 대표님, 그러면 우와, 기아차가 5만 원 미치래. 이렇게 안 사신 분들이 덥석 사시면 안 된다는. 정 대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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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어차피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기아차 또 어떤 시청자가 물어봤었는데 제가 지금이라도 던지라고 했었잖아요. 예, 기억납니다. 예. 네,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6만 원 이상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요. 일단 1950 미만이기 때문에 주식을 아예 안 하는 게 마음 편하고 한다고 해도 그날 샀다가 그날 다 파는 것까지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가 듣고 싶은 분들은요. 오늘 정호윤 대표님 저녁 6시 종목상담 119 함께 하실 거니까 그때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촌놈 정호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는 1943선, 코스닥은 506선입니다. 우리 평택촌놈님의 신년 무료 강연회, 유료 강연회군요. 하지만 10,000원이 아깝지 않은 아주 귀한 정보가 담겨 있을 줄 압니다. 당장 내일입니다. 2PM 기억해 주시고요. 동부금융센터 선릉역 근처에서 열리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 마치고요.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